최근 오픈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수익 마진까지 포기하며 미국 내 5개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선언하고 SK하이닉스의 HBM은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가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AI 인프라 전쟁이 단순히 GPU 칩 하나를 넘어 메모리 서버 시스템, 나아가 데이터 센터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GPU 성능이 얼마나 빠르냐,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통과했느냐 같은 개별 이슈에 집중하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선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각 기술이 어떻게 맞물리고 서로의 한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 관점의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현상의 본질을 놓치게 될 수 있죠. 왜 지금 특정 부품이 병목인지, AI 인프라 구축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떤 기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게 될지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 계층이 어떻게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연쇄적인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병목 현상의 출발점은 AI 연산의 심장부, 바로 GPU 내부의 연산 코어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CPU가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 만능 일꾼이었다면 현대의 AI 가속기에 탑재된 엔비디아의 텐서코어나 구글의 MXU 같은 연산 코어들은 오직 행렬, 곱셈, 누산이라고 하는 맥잼이라는 단 하나의 작업만을 극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된 전문가 집단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GPU라고 부르는 칩 안에는 실질적으로 행렬 연산을 전담하는 NPU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통합되어 있는 셈이죠. 이 구조 덕분에 딥러닝의 핵심인 행렬 연산을 엄청난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문가 집단의 연산 능력, 즉 플롭스가 매 세대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그들이 처리해야 할 작업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산술 강도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메모리에서 1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 데이터로 몇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효율성 지표인데요. 산술 강도가 높다면 적은 데이터로도 연산 코어를 오랫동안 바쁘게 만들 수 있지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 특히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핵심 부분은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의 달인이 있다고 상상해보죠.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보조원이 1분의 서류를 한 장씩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전문가는 자신의 능력의 1%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조원을 기다리며 멍하니 보내게 되는데요. 모든 병목 현상의 출발점은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AI 연산의 심장부, 바로 GPU 내부의 연산 코어라는 극도로 유능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정작 그에게 주어진 일은 끊임없이 서류를 가져와야만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작업인 셈인데요. 이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연산 코어는 자신의 압도적인 연산 속도를 감당할 만큼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이터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위 시스템 전체에 거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최초의 병목입니다. 이렇게 연산 코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아 일을 못하는 데이터 기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바로 그 유명한 High Bandwidth Memory HBM입니다. 꽉 막힌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0km로 올린다고 한들 앞차가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히려 사고 위험만 커집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도로 자체를 16차선 광대역 고속도로로 확장해버리는 겁니다. HBM의 핵심 철학은 단순한 속도가 아닌 거대한 너비에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클럭 속도를 높여 데이터를 더 빨리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전기 신호는 클럭이 무리하게 빨라지면 신호가 뭉개져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클럭이 오가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전력 소모 또한 극심해지죠. 그래서 HBM은 발상을 전환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즉 데이터 버스의 폭을 극단적으로 넓히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요즘 가격이 치솟고 있는 DDR5 메모리가 모듈당 64비트 듀얼 채널 구성을 해야 128비트 인터페이스를 갖는 반면 HBM3E는 1024비트, 차세대 HBM4는 2048비트라는 압도적인 너비를 목표로 합니다. 이 넓은 통로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DSV라는 미세한 전극으로 칩들을 관통시켜 연결합니다.
마치 아파트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놓아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수직 통로를 대거 확보한 셈이죠. 그런데 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수많은 통로를 만들었다면 GPU 역시 이 모든 통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패키징 방식으로는 수천 개에 달하는 통로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실리콘 인터포저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해 만든 이 얇은 실리콘 판 위에 GPU와 HBM을 나란히 올리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 둘 사이에 아주 미세하고 촘촘한 배선을 가깝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5D 패키징 구조가 필수적으로 도입된 이유죠.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GPU 내부의 초고속 캐시 메모리 SRAM이 초당 수십 테라바이트의 대역폭을 갖는 것에 비하면 HBM이 제공하는 1.2TB/s 남짓의 대역폭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HBM은 폰노이만 병목을 완화했을 뿐 결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병목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연산코어의 데이터 기하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HBM이라는 솔루션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TSV와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물리적 조건 때문에 다음 단계인 패키징과 공급망이라는 더 거대한 병목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TSV 공정은 수직으로 쌓인 DRAM 중 단 하나만 불량이 나도 전체를 버려야 하는 낮은 수율의 문제, 그리고 인터포저 위에 여러 칩을 올려야 하는 구조적 제약은 그대로 다음 병목으로 이어집니다. HBM과 GPU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TSMC의 코어스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은 이제 단순한 조립 기술이 아닌 시스템 성능 그 자체를 정의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현재 AI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공급망 병목이기도 합니다. 최첨단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공장에서 거실, 주방, 침실 모듈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듈들을 올려놓을 거대한 콘크리트 기초판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기초판이 너무 커서 도로를 지나는 어떤 화물차로도 한 번에 운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현장에서 여러 개의 콘크리트 조각을 오차없이 정밀하게 이어 붙여야만 하는 아주 비싸고 까다로운 공정이 추가된 셈이죠. HBM과 GPU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TSMC의 코어스 같은 첨단 패키지 기술이 마주한 병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병목의 근원은 반도체 공정의 물리적 한계, 리소그래피에서 출발하는데요.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가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 즉 레티클 리밋에 해당하는 레티클 필드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GPU와 HBM을 모두 담아야 하는 대형 인터포저의 크기가 이 한계에 근접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웨이퍼를 사용하더라도 인터포저 한 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커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인터포저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비용과 생산성 수율 모두에서 변목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AI 칩을 원하는 기업들은 TSMC 등 극소수 파운드리에 제한된 코어스 생산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여러 번의 노광을 정밀하게 이어붙이는 스티칭 기술이 이 한계를 완화할 잠재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생산성, 정밀도, 비용 면에서 상용화되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패키징 기술의 물리적 공정적 한계에 부딪혀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연쇄 반응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여기에 열과 전력이라는 두 가지 물리적 제약이 더해집니다.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1000W에 육박하는 전력을 소비하며 좁은 면적에서 뿜어내는 열, 이 엄청난 열 밀도를 더 이상 공냉식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복잡한 액체 냉각을 필수로 만들었는데요. 또한 이 모든 칩의 안정적인 전압을 노이즈 없이 공급하는 전력 공급망 무결성 문제는 패키징 설계를 극한의 난이도로 밀어붙이며 데이터 센터 전체의 운영 비용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병목으로 확장됩니다. 개별 노드, 서버의 성능이 패키징과 열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면 유일한 해법은 수천 수만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스케일 아웃입니다. 단원 한 명 한 명은 모두 각자의 악기를 신들린 듯이 연주할 수 있는 거장들. 하지만 이들이 모여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휘자의 손짓과 다른 파트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모든 연주자가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다음 마디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박자를 놓치거나 늦게 들어가면 전체 연주는 순식간에 불협화음이 되고 말이죠. 개별 서버의 성능이 한계에 부딪히자 등장한 해법, 즉 수만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스케일 아웃 역시 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딜레마, 인터커넥트 패브릭이라는 새로운 병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암달의 법칙이 주는 교훈이죠. 시스템의 전체 성능 향상은 병렬화가 불가능한 순차적인 부분에 의해 제한된다는 원칙인데요. 대규모 분산 학습에서 이 순차적인 부분은 바로 모든 GPU가 자신의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통합하는 동기화 (synchronization) 과정입니다.
특히 All Reduce와 같은 집합적 통신은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가 참여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기화 작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인피니밴드나 이더넷과 같은 인터커넥트는 단순한 데이터 전송률 밴드위스뿐만 아니라 지연 시간과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중요성이 극대화됩니다. 즉 하나의 패킷이라도 지연되면 수만 개의 GPU가 모두 그 패킷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네트워크 스위치의 특정 포트에 트래픽이 집중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지연이 발생하면 아무리 개별 GPU가 빨라도 전체 클러스터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단일 노드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패키징과 열이라는 병목에 부딪히자 우리는 스케일 아웃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 스케일 아웃은 암달의 법칙이라는 근본적인 제약 아래 통신과 동기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병목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물리적 하드웨어의 잠재력은 결국 소프트웨어 스택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여러분이 천재 영화 감독이고 현장에는 세계적인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국어로 연기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는 통역사에게 전달되어 배우에게 전해진다고 치죠. 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여러분이 의도했던 섬세한 감정선이나 미묘한 뉘앙스는 대부분 사라지고 배우는 그저 슬픈 표정을 지으라 라는 기계적인 지시만 받게 되죠.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물리적 하드웨어의 엄청난 잠재력은 결국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번역 과정의 비효율성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놀라운 생산성을 제공하지만 개발자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는 프레임워크의 연산 그래프로 변환되고 이는 다시 컴파일러에 의해 특정 하드웨어 후다나 ROCM이 이해할 수 있는 저수준 코드로 번역됩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컴파일러가 여러 개의 작은 연산을 하나의 큰 커널로 융합하는 연산자 융합에 실패하면 GPU는 작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를 여러 번 불필요하게 오가며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또한 데이터를 GPU의 빠른 캐시인 SRAM에 올려서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타일링과 같은 메모리 계층 최적화에 실패하면 하드웨어는 제 성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시스템 병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모델 개발자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작업을 시킬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컴파일러의 역할이지만 그 어떤 컴파일러도 이 복잡성을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는 없죠. 결국 연산 코어의 갈증에서 시작된 병목의 연쇄 고리는 메모리, 패키징, 인터커넥터라는 물리적 장벽을 차례로 거친 뒤 마지막에는 이 모든 복잡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의 한계라는 추상적인 병목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병목의 사슬을 끊기 위해 현재 산업계의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영역에서 HBM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HBM이 대역폭은 넓지만 용량은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서 CXL 기술을 통해 서버의 주력 D램을 GPU 메모리처럼 활용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죠. 패키징 병목, 특히 코어스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TSMC는 코어스 L, 코어스 R과 같이 실리콘 인터포저의 일부를 유기물로 대체하여 생산 효율성과 비용을 개선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인텔 역시 iCube, 포베로스와 같은 독자적인 첨단 패키징 솔루션의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인터커넥트 영역에서는 이더넷의 약진이 두드러지죠. 과거 인피니밴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RDMA 기술을 이더넷에서도 완벽히 구현하고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혼잡 제어 기술을 추가한 UEC가 결성되었습니다. AMD, 인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연합하여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NV링크 인피니밴드 생태계에 대항할 개방형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자체 맞춤형 실리콘 개발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가 그 예시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특정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스택의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최적화하는 코어 디자인 방식을 통해 범용 GPU에서 얻을 수 없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제어하는 궁극적인 형태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AI 인프라의 병목은 단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를 파생시키는 거대한 인과관계의 사슬인데요. 따라서 미래의 AI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분야의 혁신이 아닌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물리적 소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층을 함께 고려하고 설계하는 시스템 레벨 코어 디자인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AI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 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라고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안달공화 에로였습니다.